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 18세기 영국입니다. 그중에서도 해리포드셔라는 지역, 어쩌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시작된 아주 흥미로운 미학 운동, 바로 픽처레스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비드 화이트헤드의 글을 바탕으로 이 픽처레스크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시골 풍경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예술적 평가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아주 격렬한 논쟁거리까지 됐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 여러분께서 이 해리포드셔라는 곳이 어떻게 영국 최초의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됐는지, 그리고 여기 관련된 인물들이 있어요. 윌리엄 길핀, 우베데일 프라이스, 리처드 페인나이트. 아, 네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사람들이 픽처레스크 개념을 두고 어떻게 고민하고 또 막 서로 부딪히기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질문부터 해야겠네요. 왜 하필 해리포드셔였을까요? 영국의 그 많은 지역 중에 여기가 픽처레스크 논쟁의 중심이 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해리포드셔는 와이강 유역을 따라서 언덕이랑 골짜기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어지는 그 지역 말로는 홉스와 콤즈라고 부르는 그런 울퉁불퉁한 지형이 특징이었어요. 아, 홉스랑 콤수요? 네. 게다가 오래된 경작지, 과수원 이런 게 많았고요. 또 중세 말부터 그 지역의 토착 젠트리, 그러니까 중소지주들이 대대로 땅을 소유하고 가꿔왔던 거죠. 이런 배경 자체가 좀 독특한 풍경을 만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랄까 대규모 개발이나 급격한 변화 없이 오랫동안 그 지역 사람들이 갖고 온 그런 모습이었군요. 맞습니다. 이미 17세기 후반에요. 존 빌이라는 성직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곳의 가치를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했던 지식인 존 이블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영국 정원의 이상향, 엘리시움 브리타니쿰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바로 여기 해리포드셔에 있다.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설득할 정도였죠. 와, 영국 정원의 이상향이라니 대단한데요. 네, 특히 해리포드셔의 사과 과수원을 진정한 낙원이라고까지 칭송했어요. 이게 단순히 과일을 생산하는 그런 경제적 가치, 그걸 넘어서서 꽃의 아름다움, 새소리, 또 맑은 공기, 이런 미적이고 감각적인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농사 짓는 땅, 이게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봤다는 거네요. 이런 시선은 그 뒤로도 좀 이어졌나요? 그럼요. 18세기 초에 존 필립이라는 사람의 시 사이다나 또 중반에는 존 다이어의 양털 같은 문학 작품들이 계속해서 해리포드셔의 풍요로움, 그 못 가독인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시에서도요? 네. 미술사학자 존 바렐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뭐랄까 지주랑 소작농이 아주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적인 영국 농촌, 마치 산업화나 자본주의에 물들기 전에 순수한 옛 영국의 모습처럼 여겼다고 해요. 아, 뭔가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이상향 같은 이미지였군요. 네, 실제로 1794년에 농업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는데 존 클라크라는 사람이 해리포드셔를 영국에서 가장 안락하고 행복하며 거의 영원한 푸르름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극찬이랬습니다. 영원한 푸르름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잉글랜드 저지대는 잉글로저 운동 때문에 막 공유지가 사라지고 농촌 공동체가 파괴되고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해리포드셔는 정말 때묻지 않은 영국의 정원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거죠.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화가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겠는데요? 당연하죠. 게인즈버러, 폴 샌드비 같은 당대의 아주 유명한 화가들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헌, 데이비드 콕스까지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유명 화가들이 다 갔군요. 네. 그리고 그들의 작품이 퍼져나가면서 해리포드셔가 마치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이상향? 아카디아라는 인식을 더 널리 퍼뜨렸죠. 심지어 사람들은 이 지역을 고대 로마의
저항했던 그 철기시대 부족 이름 아시죠? 그걸 따서 올드 실루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올드 실루리아. 좀 생소한데요? 네, 웨일스 학자들은 좀 못마땅해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이름 덕분에 해리퍼드 셔가 잉글랜드 중심부와는 다른 뭔가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변경 지역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던 올드 실루리아의 변화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78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우베데일 프라이스, 그리고 리처드 페인 나이트. 이 사람들이 우리 고향이 뭔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죠. 위협이요? 어떤 위협이었을까요? 그 위협 중 하나가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바로 관광객이었습니다. 관광객이 위협이라뇨. 보통은 반가워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윌리엄 길핀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와이강 관찰기라는 책이 1782년에 나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아, 그 책이 문제였군요. 네. 마침 그때 프랑스랑 전쟁 중이어서 귀족 자제들이 교육 목적으로 떠나던 유럽 대륙 여행 그랜드 투어 있잖아요. 그게 딱 막힌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안으로 Y강 하류를 배 타고 여행하는 Y투어에 막 몰려든 겁니다. 길피는 책에서 독자들한테 배 위에서 풍경 감상하고 스케치하고 그러면서 비생산적인 장소에서도 미적인 즐거움을 찾아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게 바로 픽처레스크 투어의 시초가 된 셈이죠. 아하,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니까. 근데 정작 해리포터셔 토박이 지식인들은 이 유행이 영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길핀이 해리포터셔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풍겨로운 농경지가 펼쳐진 와해강 중류는 거의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좀 더 거칠고 극적인 풍경의 하류에만 집중했다는 점. 편향적이었다. 그렇죠. 둘째는 길핀이 제시한 픽처리스크 뷰티, 즉 그림 같은 아름다움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림 같다는 게 왜 문제였을까요? 좋은 의미 같은데? 당시 미학에서는 에드먼드 버크 같은 철학자들이 구분한 중요한 미적 범주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주 광활하고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즉 숭고함, 서블라임이었고요. 숭고함, 네. 다른 하나는 부드럽고 조화롭고 안정감을 주는 아름다운 뷰티풀이었죠. 그런데 프라이스나 나이트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길핀의 픽처레스크는 이 두 가지를 뭔가 어설프게 뒤섞어 놓은 깊이가 좀 부족한 개념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은 풍경에서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한 가치를 찾고 싶어 했던 거죠. 아하, 단순히 예쁘다, 이걸 넘어서서 풍경을 보는 더 깊이 있는 기준, 이걸 원했던 거군요. 길핀에겐 혹시 또 다른 문제점도 있었나요? 네, 사회적인 시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길피는 그 유명한 틴턴 수도원 유적 경치를 망치는 거지들 때문에 불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풍경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좀 편협했네요. 반면에 프라이스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화가 게인즈버러가 그린 그림들, 소박하지만 단란한 시골 오두막집 앞 풍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아, 그럼 프라이스는 노동자들의 삶 같은 것도 픽처레스크의 일부로 봤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프라이스는 튼튼한 초가지붕 아래 사는 건강한 노동자 가족이나 양떼를 지키는 소년, 목추지에서 우유 짜는 소녀 같은 모습들. 이런 게 단순히 보기 좋은 그림의 소재일 뿐만 아니라 농촌 공동체의 번영과 활력을 보여주는 징표고 그 자체로 픽처레스크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오, 의미가 있네요. 네, 즉 미학적인 가치랑 지주로서 가져야 할 어떤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 이걸 연결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이건 그냥 풍경만 보는 길핀과는 확실히 다른 접근이었죠. 그렇군요. 길핀의 접근 방식에 이런 아쉬움들이 있다 보니까 해리포터쇼의 풍경을 깊이 고민했던 프라이스나 나이트 같은 사람들은 아, 이건 우리가 제대로 정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스가 1794년에 그의 대표작이죠. 픽처레스크에 관한 에세이를 발표합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네. 여기서 그는 픽처레스크를 숭고함과 아름다움, 그 사이에 위치하는 독자적인 미학적 범주로 딱 제시를 해요. 그리고 이건 거칠고 장엄한 자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잘 관리된 시골 풍경의
복잡성과 다양성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복잡성과 다양성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예를 들면 오래된 참나무, 이끼 낀 바위, 구불구불한 오솔길, 좀 허름하지만 정감 있는 오두막집, 이런 요소들이만 어우러진 풍경을 말하는 거죠. 아,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픽처레스크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프라이스의 주장이 약간 엘리트적인 측면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진짜 픽처레스크를 알아보려면 17세기 이탈리아나 네덜란드 풍경화 같은 거 있죠. 올드마스터 작품들, 이걸 충분히 보면서 미적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 공부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적인 소양이나 교육이 풍경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열쇠라고 본 거죠. 이게 당시 사회 계층 구조하고 미학이 어떻게 막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런 거군요. 그럼 이런 훈련된 안목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프라이스는 이런 안목을 통해서 지주들이 자기 영지를 농업적으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미학적으로 가치 있게 가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에세이는 본질적으로 해리포드셔의 기존 풍경을 보존하려는 입장이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풍경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그러니까 일종의 처방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후 반세기 동안 지주나 조경가들 사이에서 거의 필독서처럼 널리 읽혔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프라이스의 친구이자 지적 동반자였던 리처드 페인 나이트는 좀 다른 인물이었다면서요? 네, 나이트는 다운턴 캐슬이라는 아주 독특한 저택에 살았는데요. 이 집이 흔히 중세성 모습을 모방한 고딕 리바이벌 양식의 초기 사례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나이트 자신의 상상력으로 고대 영웅에 찰 법한 거처를 구현하려고 한 아주 독창적인 건축물이었어요. 와, 직접 디자인을? 네. 그의 영지 풍경도 프라이스의 좀 목가적인 폭슬리와는 달리 훨씬 야생적이고 숲이 우거져서 오히려 길핀이 주목했던 Y강 하류 쪽이랑 더 비슷했죠. 생각하는 방향은 비슷했지만 추구하는 스타일은 좀 달랐군요. 그렇습니다. 나이트는 프라이스의 에세이가 나오기 직전에 풍경, 교훈적인 시라는 긴 시를 출판해서 프라이스에게 헌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시가 문제가 됐다고요? 네. 프라이스 글하고는 다르게 이 시는 훨씬 논쟁적이었고 또 당시 혁명이 한창이던 프라이스에 대한 공감을 암시하는 좀 급진적인 정치 성향이 아주 짙게 배어 있었던 겁니다. 아, 그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정치랑 미학은 다른 건데. 결국 이게 프라이스의 신중하고 좀 보수적인 접근법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비평가들이 나이트를 막 공격하면서 마치 그가 사유지를 다 파괴하고 산적 소굴 같은 황량한 풍경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어이구. 네, 나이트의 그 급진적인 이미지 때문에 프라이스가 강조했던 농업과 조화를 이루는 생산적인 픽처레스크, 이 측면은 완전히 잊혀버리고 픽처레스크 운동 전체에 저거 위험하고 파괴적인 사상이다, 이런 부정적인 딱지가 붙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죠. 아, 정치적인 논란이 미학 논쟁에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거군요. 참. 그런데 프라이스와 나이트에게는 관광객 말고 또 다른 적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기계적인 계량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8세기 중반에 명성을 떨쳤던 조경과 랜슬롯 케이퍼빌리티 브라운, 이 사람 스타일을 따르는 새로운 유형의 전문 조경가들을 가리키로 말이었죠. 윌리엄 임스나 존 데번포트 같은 사람들이 해리퍼드 쇼에서도 활동했어요. 케이퍼빌리티 브라운 스타일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영국식 정원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브라운하고 그의 추종자들은 자연을 마치 넓고 만만한 잔디밭, 그리고 구불구불한 인공 호수, 또 풍경 속에 아주 전략적으로 배치된 나무들, 이런 걸로 구성된 아주 부드럽고 이상화된 공원처럼 만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모든 걸 좀 매끄럽게 다듬고 정돈하는 스타일이었죠. 근데 프라이스와 나이트는 왜 이 사람들을 비판했을까요?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 계량가들이 자신들이 바꾸려는 시골 풍경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나 애정 이런 거 없이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다 무시하고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정형화된 해결책, 그러니까 일종의 조경 공식을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개성이 없어진다.
그렇죠. 나이트는 시 풍경에서 이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요약하자면 도표랑 자 들고 와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 파괴하고 개선한다고 떠벌리지만 실상은 본질을 훼손하는 무지한 기술자들이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마치 자연이라는 여신을 꾸며주러 와서는 도리어 그 여신의 개성을 없애버리는 격이라고 비꼰 거죠. 와, 표현이 상당히 격하네요. 이론가와 실무가 사이의 갈등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충돌도 있었습니까? 네, 직접적인 충돌도 있었습니다. 브라운 자신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활동적이었고요. 게다가 험프리 랩턴이라는 이제 막 떠오르는 조경 정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1789년에 하필이면 나이트 집 근처인 퍼니홀을 작업을 맡게 되면서 긴장감이 확 고조됩니다. 넵턴.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브라운 쪽이었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브라운 스타일을 따랐죠. 프라이스는 처음에는 랩턴의 취향을 좀 개선시켜 보려고 이렇게 와이강 풍경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랩턴이 프라이스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올드마스터 그림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에 좀 실망했어요. 아, 나이트는 훨씬 단호했습니다. 랩턴이 퍼니홀에 제안한 계획, 특히 그곳에 있던 오래된 정형식 정원을 없애겠다는 내용을 보자마자 그냥 단칼에 거부해버렸죠. 왜요? 오래된 걸 없애는 게 개선 아닌가요? 프라이스나 나이트에게는 오히려 그런 오래된 정형성이야말로 보존해야 할 픽처레스크한 가치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전에 조경과 임스라는 사람이 웨일스의 유서 깊은 포이스 성에서 오래된 테라스 정원을 폭파하려고 했던 계획을 막아낸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낡고 오래된 것도 픽처레스크의 일부다. 이렇게 본 거군요. 무조건 새롭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렇죠. 보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랩턴도 나름 성공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랩턴은 해리포드쇼에서만 6개의 영지의 작업을 맡았어요. 그의 고객들은 주로 좀 바쁜 지주들이었고 프라이스나 나이트처럼 막 직접 고민하고 참여하기보다는 랩턴이 제공하는 세련되고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성품 취향, 레디메이드 테이스트를 선호했던 거죠. 아, 편한 걸 찾았군요. 네, 심지어 랩턴의 고객 중 한 명인 존 매튜스 박사라는 사람은 아예 시를 써서 프라이스랑 나이트를 조롱하면서 기계적인 계량가들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치열한 논쟁이었네요. 그럼에도 프라이스와 나이트의 영향력은 여전했나요? 지역에서는 어땠어요? 네, 해리포드쇼 지역 내에서는 그들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예를 들어 1798년에 마인드 영지의 소유주가 정원 조성을 위해서 묘목상을 고용했는데 그때 그의 대리인이 묘목상한테 이렇게 경고를 했대요. 여기는 프라이스 씨와 나이트 씨 같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계신 곳이니 당신의 취향과 실력이 특히 뛰어나야 할 겁니다. 와, 거의 표준처럼 여겨졌군요. 네, 지역사회에서는 그들의 안목이 일종의 기준이었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사람의 활동은 어떻게 좀 마무리되었나요? 나이트는 픽처레스크 논쟁을 넘어서 점차 취향이나 미학 전반으로 관심사를 넓혀갔습니다. 1805년에는 취향의 원리에 대한 분석적 탐구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여기서는 프라이스가 정의했던 그 픽처레스크의 중요성을 다소 약화시키는 듯한 입장을 보여요. 약간 노선 변경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대형 박물관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조각들, 엘긴 마블 있잖아요. 이게 원본이 아니라 로마 시대 복제품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아주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 그 논란이 있었죠. 그럼 프라이스는 어땠나요? 계속 픽처레스크를 고수했나요? 프라이스는 픽처레스크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에세이를 원래 한 권이었는데 3권짜리 1810년으로 확장해서 출판했어요. 이 책은 픽처레스크 스타일로 풍경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상세하고 실용적인 지침서가 되었죠. 실용적인 지침서요?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재인쇄되면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정원 가꾸기 유행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오늘날의 자연이나 문화유산 보존 운동에도 여전히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정원사였던 제임스 크랜스턴을 직접 픽처레스크 전문가로 훈련시켜서 랩턴 같은 비싼 전문 조경가 대신에 조금 더 저렴하고 섬세한 대안으로 이웃들에게 추천하기도 했어요. 와, 후황량성까지 대단하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8세기 해리포드쇼의 독특한 자연과 사회 환경, 이게 배경이 되어서 픽처레스크라는 미학 이론이 탄생했다. 네, 그렇죠. 길핑의 여행 안내서가 대중적인 유행을 이끌긴 했지만
프라이스와 나이트는 이걸 넘어서서 관리된 농촌 풍경의 복잡성과 다양성에서 미학적 가치를 찾는 좀 더 깊이 있는 이론으로 발전시켰고요.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적인 계량가들과 벌인 치열한 논쟁은 단순히 취향 차이를 넘어서 자연관, 사회관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200여 년 전 영국 시골에서 벌어진 이 풍경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들일까요?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요? 미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효율성, 이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또 관광 개발과 지역 고유성 보존이라는 지금도 계속되는 이 딜레마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리고 과연 진정한 풍경, 보존해야 할 풍경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이죠.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단중에 아름다운 경치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그 풍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적인 생산성,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조화, 이것까지 픽처레스크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려고 했다는 점 말입니다.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단순히 눈으로 보는 풍경을 넘어서 그 안의 삶까지 긍정하려 했던 그의 시선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나 도시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걸 고민할 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